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온 이오니아의 반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그리스의 운명에 관하여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꾀하는 정복국가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그리스, 왕중의 왕이 되고자 정복욕에 불타는 다리우스 대왕 앞에서 고양이 앞의 생쥐꼴이 된 스파르타와 아테네, 마치 악어의 입속에 들어간 형국의 그리스와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아니, 페르시아가 꿀꺽 한번 삼키기만 하면 그리스는 끝장날 것 같은데 항복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놀랍게도 이들은 거대한 공룡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오니아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 된 사람들일까요? 어찌 된 영문일까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테네는 이 반란의 파병까지 합니다. 생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꼴인데 왜 이리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를 두고 철없는 불장난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흔히 정신나간 미친 짓이었다고 말들을 흔히 하지요. 1,000배 크기의 거대한 공룡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여기에 파병까지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장난이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티라노로 바위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혹시 이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은 아닐까요? 이오니아 반란과 아테네의 파병은 불장난도 아니고 미친 짓은 더더구나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오니아의 반란과 아테네의 파병은 그리스와 아테네를 구한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뜬금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분명한 논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배경에 관하여. 이오니아 지방은 이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날 터키의 서해안과 그리스 앞바다에 떠있는 7개의 주요 성과 그에 딸린 수백 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이곳을 이오니아라고 부르는데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한 수천 년 전입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오니아인이라 불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 도시 이즈미르는 성서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페소스이고요. 물론 이곳에서 활발한 기독교 전파가 이루어진 것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한 500년 뒤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이때부터, 즉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 이곳은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중동 지방과 그리스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오니아 지방은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문학가를 배출하고 또 빼어난 조각 작품을 남긴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이오니아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 문명을 창조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연원과 까닭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리스, 아테네 문명사를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철학자 중에는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탈레스가 있고요. 그의 제자인 아낙시만데르,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던 아낙시메네스,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주장한 에페소스의 헤라클리토스, 그리고 이 밖에도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투스, 멜리아노의 체노 등도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도 이오니아 사람이라고 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 역시 이오니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또 플라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테네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아테네에서 성장하였을 뿐더러 또 아테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아테네 사람 또 이오니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모든 물질은 작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아낙사고라스도 이오니아 사람이었습니다. 2500년 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이오니아의 사모스 출신이었고요. 또 문학으로 치자면 일리아스와 오데세이아를 쓴 서양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메로스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소위 냉소학파의 창시자인 디오게네스도 이오니아 식민지였던 흑해 연안에서 태어난 이오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도 도이안들의 도시인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이었지만 즉 도리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려서 고향을 떠나 지중해 세계를 떠놀다가 마지막에는 아테네에 정착해서 그 아테네의 말인 이오니아 방언으로 그의 책 히스토리아를 썼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또한 이오니아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야겠지요. 이 밖에도 여기에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철학자와 시인, 문학가가 태어나고 활동한 곳이 바로 이오니아 지방이었습니다. 또 이오니아 지방이 고대 그리스 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오니아 사람들 중에 뛰어난 조각가도 많았는데요. 이 유명한 나이키 여신상을 조각한 아르케무스, 또 아폴로 신상을 조각한 카나코스, 아폴로 신전의 수많은 조각상을 남긴 밀레토스의 다프니스와 에페소스의 파이오니소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각가들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올림포스 신전의 제우스 신상을 조각하고 또 파르테논 신전 건설을 총괄하면서 아테네 여신상을 조각한 피디아스인데요. 그는 아테네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오니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리스 조각 작품 중에서도 악권 중의 악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이 조각, 밀로의 비너스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인류 최고의 조각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을 조각한 것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물론 그는 안티옥 교회로 유명한 요즘 터키의 안티옥 출신이었고 또 기원전 2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그의 활동 무대는 이오니아 지방이었고 또 비너스 조각이 발견된 것도 이오니아 지방의 밀로스 섬이었지요. 그러니만큼 알렉산드로스가 이오니아 지방의 빼어난 조각 솜씨를 이어받아서 그리스 조각 예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또 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최고의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한 건축가 익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철학자, 문학가, 역사가 그리고 건축가와 조각가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이오니아 지방, 이오니아 사람들이 그만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오니아 반란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오니아 사람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앞서 나가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사 강국이었던 스파르타가 속한 도리아인들 중에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면 여기에 소개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이오니아 사람들은 조그마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한 사람의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뛰어난 시민의 대표격인 귀족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의 많은 도시국가들은 나중에 이제 민주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귀족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개 도시국가가 비교적 규모도 있었고 또 이오니아 지방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밀레토스, 에페소스, 프리에네, 사모스, 키오스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바다를 옆에 끼고 살아온 이들에게 바다는 장애물이 아니라 연결의 통로였습니다. 자연 해상교역이 이들의 주요 생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일찍이 멀리 시칠리아와 흑해 연안까지 나아가 해의 식민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오니아 사람들의 특성을 꼽는다면 그들은 창조적이고 자주적이며 그리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세기 중엽부터 사르디스를 중심으로 한 리디아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이들이 살고 있던 이오니아 지방은 리디아 왕국에 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경 개념이나 영토 관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 시절, 금, 은, 동, 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했던 리디아 왕국은 이오니아의 도시국가들에게 정치적 자치권을 부여하였고 또 그들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로운 교육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금, 은, 동, 철 등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을 밖으로 내다 파는 데 이들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오니아 지방의 평온 상태는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인들을 페르시아 궁정의 관료로 채용해서 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군인, 정치인, 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의 그리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다리우스 대왕 때였습니다. 그는 키루스 대왕에 이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길을 확장해서 완성하고 또 태수 제도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던 수많은 반란에 혹독하게 시달렸던 다리우스 대왕이 각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특히 다리우스 대왕은 스키타의 원정에서 실패하고 나서부터 이오니아 지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서 이곳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발휘했습니다. 그 핵심은 그 지방 사람을 뽑아서 참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주는 전권을 행사하는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임명직 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주 제도는 이오니아 사람들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주란 주인을 참칭하는 사람, 즉 주인도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이오니아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참주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오니아 사람들이 다리우스 대왕의 비위를 건드렸겠지요. 반면에 레반트 지역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죠. 여기를 거점으로 활발한 해상 교역을 펼치고 있었던 페니키아는 전통적인 장사꾼들답게 무척 사근사근하였습니다. 페니키아의 발달된 상거래에 대해서는 성경 에스겔서에도 나오지요. 아무튼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페르시아는 이때부터 페니키아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치권과 함께 상거래의 필수적인 화폐 주저권도 허용해 주는 등 자유로운 상거래를 보장해 주었던 것이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페니키아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페르시아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현실적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유목민의 후예라고 그랬잖아요. 몽골족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바다를 굉장히 겁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몽골족도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강화도로 피난도 가고 또 일본 원정에서 결국은 성공을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해군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페니키아의 해군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적 필요도 있어서 페니키아를 두둔해 주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자 자연 페니키아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오니아의 상권은 점점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오니아의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에 관하여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겁도 없이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반란의 주동자부터 알아봅시다. 이오니아 지방 도시국가의 하나인 밀레토스에 히스티아이오스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대왕은
이오니아 지방을 다스리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은 한 사람의 태수를 임명하고 또 거기에 장군 1명과 행정관 1명을 별도로 임명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해두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오니아 지방은 수많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데다가 사람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각 도시국가마다 왕과 같이 전권을 행사하는 참주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참주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도 참주가 말을 너무 잘 들으면 그때는 또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리우스 대왕은 밀레토스의 귀족이었던 히스티아이오스를 발탁해서 참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티아이오스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다리우스 대왕의 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우스 대왕이 스키타의 원정에 나갔을 때 여기에 같이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그를 수도인 수사로 불러들여 자문역에 앉히고 그에게 대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특권까지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세라는 얘기죠. 절대 권력자 옆에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실세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공석이 된 밀레토스의 참주 자리에는 그 조카 아리스타고라스를 대리 참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기다렸다가 그 2년 뒤인 기원전 507년에 정식 참주로 임명하였습니다만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삼촌만큼 잘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아리스타고라스를 참주로 임명을 했는데 밀레토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리스타고라스는 애송이인데다가 또 페르시아에 협력해서 출세한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낙하산 인사인데다가 또 페르시아에 협력한 사람의 조카였으니까 이러한 아리스타고라스를 바라보는 밀레토스 시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리스타고라스는 다리우스 대왕의 눈에도 들어야 하고 또 삼촌만큼은 해야 되겠고 또 밀레토스 시민들의 미움도 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리는 수사의 궁전에서 다리우스 대왕을 섬기고 있는 그의 삼촌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늘 좌불안석,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낙소스 원정에 관하여 이러한 궁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든 돌파구가 필요한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어느 날 예상치 않은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낙소스 섬에서 온 손님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낙소스에서 추방됐다고 하면서 아리스타고라스에게 낙소스를 공격하자는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타고라스의 입장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였습니다. 동지 중에 중앙에 위치한 낙소스는 중동 지방에 가까워서 일찍 문명이 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로 소문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일찍이 아테네의 독자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구테타로 집권한 후에 반대파의 자녀들을 모아서 인질 겸 집단 유학을 보냈을 만큼 학문적으로도 이곳은 앞선 것이기도 했고 또 부자 도시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부자 도시인 낙소스 정벌이 성공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전비를 충당하고도 한미천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계산이 빠른 아리스타고라스는 이렇게 생각을 한 듯합니다. 잘 되면 한미천 잡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이 일은 밀레토스 시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고도 다리우스 대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사르디스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요. 거기에 있는 태수 아르타페르네스, 이 사람은 다리우스 대왕의 조카였습니다. 실세 태수인 거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소수를 칠 좀 병력, 군대를 좀 대주면 전리품을 듬뿍 바치겠다고 그를 꼬드겼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르타페르네스를 통해서 다리우스 대왕의 승낙을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우스 대왕은 200척의 3단 노선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는 대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아리스타고라스의 낙소스 공략은 이제 참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자세한 전투 상황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제 아리스타고라스의 입장이 곤란한 지경을 넘어서 위험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약속한 전리품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에게 수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이죠.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삼촌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이오니아의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인 히스티아이오스 또한 수사궁정 생활이 항상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자문역은 영광스러운 만큼 말 한마디 삐끗하면 목이 달아나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조카 아리스타고라스의 낙소스 원정을 지원해주자고 다리우스 대왕에게 건의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만약 그랬다면 낙소스 원정 실패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웠겠지요. 그건 그렇고 하여튼 여기서 에피소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노예의 머리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히스티아이오스인데요. 그는 말을 못하는 믿을만한 노예의 머리를 박박 밀고 문신으로 반란을 일으키라는 메시지를 새긴 다음 한 6개월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조카에게 그 노예를 보내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현대판 첫 버전을 보는 듯한 장면이지요.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온 이오니아 반란에 관하여 삼촌으로부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반란을 일으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다급해진 아리스타고라스는 맨 먼저 그리스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스파르타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맞은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까지 석 달이 좋게 걸린다는 말을 듣고 아리스타고라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노예들의 반란을 우려해서 장기 원정을 극히 꺼리는 스파르타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었지요. 아리스타고라스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로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아테네는 이웃나라 에레트리아와 함께 참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척의 3단 노선, 적지 않은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아리스타고라스는 이오니아 지방의 10여 개 도시국가를 규합해서 터키 지방의 주도인 사르디스를 공략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이오니아의 반란군은 미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르디스를 점령하고 성을 불태우는 전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페르시아가 대규모 반격을 가해오자 반란군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반란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그 후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방전 끝에 6년 만인 기원전 493년 라데 해전을 끝으로 반란은 마침내 진압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익히 짐작하시는 대로 그리스와 특히 아테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대 제국 페르시아가 겨누는 날카로운 응징의 칼날 뿐이었습니다. 반란 세력을 그대로 내버려둘 다리우스 대왕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테네의 파병은 잘못된 판단, 정신 나간 미친 짓, 철부지의 불장난 같은 어리석은 결정이란 말인가요? 그러나 이오니아의 반란이 궁지에 몰린 아리스타고라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모함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테네의 파병 또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